소위 시진핑의 인맥으로 분류되는 군부 인사들이 숙청을 당하고 있고 한 2주 정도 사라진 적이 있어요.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런데 군사권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일부 권력의 누수라든가 그게 권좌를 흔들 수는 없더라도 그런 약간의 조정 이런 것들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과 향후 미국과 중국의 상황까지 저희 오늘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그리고 중국과 세계 한중 관계 이런 중국 관련한 정치 경제 상황을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또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설이죠. 실각설인데 중국 정치를 우리가 블랙박스 정치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몰라요. 아주 제한된 정보만 바깥으로 나오는데 주로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소위 시진핑의 인맥으로 분류되는 군부 인사들이 숙청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과거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진핑이 좀 막았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또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전에도 그랬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는 또 시진핑의 아주 가까운 인맥들이 어차피 지금은 다 시진핑 사단이라고 그러죠. 시진핑의 인맥들에 의해서 이제 정국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일부 인원의 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공산당이 정치 실체잖아요. 유일한 정치 실체인데 이 간부를 관리하고 인사 배치를 주로 책임지는 조직부장이 통일전선부장으로 이제 부장은 장관이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맞바꾸면 한다거나 또 시진핑 인맥의 핵심으로 평가됐던 사람이 갑자기 낙마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무슨 중국의 권력에 커다란 변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마오쩌둥 시기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런데 군사권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장효시아가 군부 2인자인데 시진핑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 이제 전부 설이에요. 루머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시진핑 권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이라는 데의 군부는 당의 군대입니다. 인민해방군의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최고 책임자가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효시아가 시진핑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도모하는 거는 이제 중국 시스템상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시진핑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효시아하고 혹시 연합을 해서 시진핑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시진핑 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렇게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3월에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을 했고요. 5월 달에는 또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승절에도 참석을 했어요. 나라를 비워놓고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권력의 누수라든가 뭔가 그게 권좌를 흔들 수는 없더라도 그런 약간의 그 조정 이런 것들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경고했던 시진핑의 그런 권력 속에 빈틈이 좀 생긴 상황일까요? 그렇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진핑이 그걸 다 알면서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까운 인맥들이 이제 속된 말로 잘려져 나가도 그거를 이런 조정의 기회로 삼고 있는 측면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장효시학은 뭐 그 문제가 돼서 이 소위 숙청당한苗화 그 시진핑이 아주 수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제 군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어쨌든 다 시진핑 인맥들이거든요. 시작은.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서로 묵계하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력한 이미지, 메시지를 계속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시진핑의 수족에 소위 그 부정부패의 측면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시진핑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서로 알고 재조정하는 국면이다라는 설이 있고 하나는 이거 이렇게 그 수족이 소위 잘려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현상들이 계속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시 주석이 제대로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시 주석 권력의 누수로 인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내부적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 특히 서방의 소식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자꾸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군부 2인자 그럼 장유샤 그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시진핑 권한을 또 흔들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또 사실인가요? 그거를 확인할 길은 없어요. 다만 없는데 이제 중국의 군부도 파벌이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의 군부는 중국이 1979년에 그 월남과 전쟁을 해요. 베트남과 그 월남전 참전파 계열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장효시아가 그 파벌을 대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진핑 중국 총석이 당 총석이 국가주석은 약 17년을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 후지엔성이라는데 복건성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들이 통솔했던 군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만 해협파, 대만 해협방, 뭐 상해방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군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둘 간에 마찰이 생겼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당초에는 충성 경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시진핑을 빼고 나머지가 6명이에요. 그런데 6명 중에 제1부주석이 지금 장유시아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 부주석이 2명 있는데 그게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허웨이동도 낙마를 했고 그 대만 해협파로 불리던苗화도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장 리샹프라는 사람도 낙마를 했는데 그러니까 6명 중에 지금 3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빼고. 그런데 그 나머지 지금 낙마한 3명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진핑과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에 있어서 인사권을 허웨이동이나 미아오하가 떨궈져 나간 걸로 봐서 장효시아가 이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효시아하고 시진핑하고 관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원래 둘이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거기다 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이런 분석하는 분들이 장효시아가 시진핑을 뒤엎고 지도자가 된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시스템에서. 왜?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을 움직이는 시스템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국무원 총리도 있고 우리 의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있고 이렇게 맡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 맡은 사람은 없어요.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왜 없느냐? 군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고 그래서 당의 총석인 시진핑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당 총서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효시아는 이거를 넘어서려면 우선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장효시아가 시진핑을 대체하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중국 정치 메커니즘과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 판단을 할 때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틈을 이용해서 시진핑의 반대 세력들이 혹시 장효시아가 만약에 반시진핑이라면 결합을 하게 되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2012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자신의 반대하는 파벌이라든가 다른 파벌들을 계속 쳐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걸 계속 쳐내는 작업을 해서 지금 적절한 원로 그룹이 없어요. 그러면 장효시아한테 힘을 실어줄 그룹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장효시아가 군사력, 군권만 가지고 시진핑에 대항한다?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한 번에 성립되기가 어려운 얘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좀 시간이 걸려도 장유샤가 권력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장효시아 자체가 중국의 어떤 통치권을 갖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은 28년에 지하 투쟁을 해서 공산당을 창당했고 창당 멤버고 그다음에 국민당과의 지하 투쟁을 해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땡샤오핑 같은 사람도 개혁개방이라는 성과를 내면서 중국의 지도자로 갔고 당초에 소위 그 원로 세대로서 그런 항일 전쟁이라든가 이런 국민당과의 투쟁을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 이후의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군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그 당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겪는데요. 그 인표가 린비아오라는 당시 국방부장이 홍위병을 진압을 해줘요. 원래 홍위병은 마오쩌둥이 사회주의가 최고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홍위병이 나중에는 마오쩌둥을 반대하거든요. 독재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군의 힘을 가지고 진압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969년에 9차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는데 모택동의 후계자는 인표다라는 거를 당의 강령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군권이 뒤에서 배후에서 정권을 받쳐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땡샤오핑이 이제 권력을
잡는 과정도 군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부는 우리말로는 이제 섭거명이라고 읽고 그 엽거명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제닝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궁정 정변을 일으키거든요. 사인방이라는 그 이제 모택동 세력을 추종 세력을 축출을 하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근데 전면에 나서서 내가 군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면에 나서 가지고 지도자로 바로 올라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왜냐하면 옛날 같이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야전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시진핑이 궁지에 몰릴 수 있으나 군부의 2인자라고 그래서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군부의 2인자가 1인자가 시진핑이니까 시진핑만 넘었으면 중국의 지도자가 된다. 이런 등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중국 정치를 바라보는데 아주 결정적인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시진핑의 후계 구도가 약간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시진핑이 만약 공백 상태가 된다면은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원래는 이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본 다음에 이렇게 혼자서 계속 오래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고인물은 썩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전국을 주재하면서부터 이제 2번씩만 하자. 최고 지도자를. 그래서 이제 그 사실 2번씩만 하자고 그랬지만 제일 먼저 앉혔던 호야오방도 5년밖에 한 번밖에 못했고요. 두 번째 앉혔던 자오즈양이라는 조자양이라는 사람은 천안문 사태 때문에 2년 반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 사람이 장저민이에요. 장저민은 고 조자양의 자녀 임기와 새로 2번 해서 10년 해서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후진타오예요. 후진타오도 2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진핑이 2번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3연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27년에 4연임에 도전한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2번째 임기를 할 때 그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 명단에 다음 시대의 총서기와 총리를 할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혼자 계속 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3기가 넘어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2027년에 4기 때도 그러면 지금 후계 구도가 없는 가운데 그러면 2027년 4기를 사연임을 할 때도 그런 걸 안 해놓으면 거의 뭐 종신 집권에 가까운 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빨리 후계 구도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후계 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시진핑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중국이 대단한 혼란에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세계적 국가가 됐잖아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갑자기 중국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든탑이 정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천안문 사태 때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이 똑같아요. 지금 시진핑과 같은 총석이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는데 그 처리를 잘 못했다고 그래서 원로들에 의해서 낙마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재배치를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산당 통치의 유지입니다. 다른 세력이 없잖아요. 그럼 공산당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공산당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잘못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잘못될 수 있지만 공산당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급격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조정과 타협을 통한
그런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와 시스템이 달라서 중앙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있어요. 기구죠. 중앙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게 돼 있고 이제 10월에 지금이 20차 당대회 기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중전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우리가 중전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모든 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무위원도 벗어날 수 있고요.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천안문 사태 되고 나서 장저민이 중앙에 총서기가 된 것도 13차 회의 기간 동안 네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13기 사중전회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5년에 한 번씩 기계적으로 열리는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에서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정과 타협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진핑이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거는 별개죠. 왜냐하면 아직도 시진핑 권력이 강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진핑이 그렇게 물러날 리가 없다. 조정은 좀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계속되는 압박이 시진핑한테 가해지면 시진핑도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을에 10월에 지금 열린다고 돼 있는 20기 사중전회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건 뭐 권력이라는 거를 한번 가지면 놓기 싫다고 하는데 그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시진핑 건강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건강이. 그러니까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건강상의 이유로 더 못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만약에 이런 실각설이 나오고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거를 잘 못 넘어가면 2027년에 한 번 더 하면 2032년까지거든요. 시진핑은 1953년생이어서 2032년까지 해도 80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8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건강에 허락하고 통제만 된다면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성과하고 관계가 되겠죠. 당 내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경제예요.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당신이 했는데 이렇게 갈수록 나빠지지 않냐.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불안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민생형 시위든 어쨌든 사회 안정을 해치는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 불만이 표출될 수 있고 그런 불만이 언제든지 정치적 요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백지 시위나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 스촨에 지앙요라는 조그만 시인데 지앙요 시에 시위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민주를 돌려달라 얘기가 나오고 쿤밍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웬 청년이 쿤밍 혁명기념관 앞에서 시진핑 물러가라라는 1인 플래카드를 펼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불안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걸 잘 수습을 하고 경제적으로 중국이 안정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시진핑의 미래 집권 플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중국의 이런 내부 혼란이 계속될수록 약간 한국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뭐 지금 중국은 어쨌든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 사회주의,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AI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집중 육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분야는 우리하고도 경쟁을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혼란해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한중 경제 교류 자체에도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어요. 다만
중국 시장이 이렇게 단일하게 보이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제조업 기지로서 한참 활용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또 공급망 기지로서 이제 중국에서 일정 부분의 소위 원자재와 이런 그 중간재들을 서로 주고받는 공급망 기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런 장단점을 다 따져보고 움직여야지 이제 중국은 끝났다. 우리와 경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뭐 경영학에서는 포지셔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잘 살펴보고 중국이라는 데가 땅이 워낙 넓고 다양한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화, 보편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으로 찾아본다면, 왜냐하면 중국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중국 시장이 갖는 흐름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4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들었는데 시장의 불안정,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네, 사실은 중국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제조업 비중이 막 30%에 육박할 정도로 뭘 만들어내면 하여간 3분의 1 가까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이 만들어서 그걸 혼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2기,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관세를 중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은 8월 12일 날 원래 발효되기로 했다가 다시 3개월을 연장을 해서 지금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제 무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출에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전체 중국 그 경제를 보통 뭐 내수,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무역 이렇게 나누는데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20%가 안 돼요. 그런데 워낙 많이 제조를 하니까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 제조업 경기가 나빠졌다는 거는 안 사니까 해외에서도 어려워지고 중국 국내에서는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들을 하죠. 그러면 이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수로 나는 게 PMI라는 게 있어요. 구매자 관리지수. 구매자 관리지수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어떤 기업에 구매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 구매자 관리지수가 자꾸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자재 투입을 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시장 상황을 좋지 않게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 경기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 환경과 중국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수 진작, 이것도 커다란 효과를 지금은 못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사이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가 안 좋고 국제가 좋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커버할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됐어요. 중국 내수가 안 좋아도 소위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나 이런 걸로 많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0이 되고 나서는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니네 뭐 보조금 주고 해서 50% 이런 식으로 때리니까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세를 발효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도 그런 걸 많이 살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재고를 확보하려고 그런 것들이 됐었는데 이제 9월부터 이제 우리도 지금 15%로 일단 됐잖아요.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국이 환율을 조정하든가 그래서 어떻게 맞추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9월부터는 이제 그런 관세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지 미국 입장에서 그게 이제 나타날 건데 어쨌든 중국 내부는 지금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돈이 원래 있는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하위 계층들은 그 급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줄고 혹시 실직을 하게 되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경제가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적 지금 악순환 틀이 에 빠져 있다. 물론 이제 일부 지표들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다. 뭐 부동산도 약간 회복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지방 정부나 이러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나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회복이 돼야겠죠. 실제로 중국의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50%가 넘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실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뭐 아무도 모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17%라고 발표했다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표 안 했다가 다시 조정을 해서 발표했는데도 막 19%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발표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에서 청년 그러면 16세에서 24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4세, 20세, 24세 여기는 이제 대졸자들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대졸자가 한 1,200만 명이 나와요. 그러면 1,200만 개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가 나쁘면은 1,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뭐 국제 경제가 좋고 막 내수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택배 막 이런 쪽에 뭐 석사를 받은 사람들도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북경대 교수 한 분이 실질 실업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46%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대졸자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은 취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고급 학문을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해마다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뭐 실업률은 몇 퍼센트, 일자리 몇 개 만든다. 1,20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항상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개 일자리 창출 그러잖아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1,20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내부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해외 기업이 투자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중국 기업도 잘 돼서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경제가 좋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경제 심리가 야 이거 우리나라 제대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이거 쓰면은 다음 달에도 이 돈이 이만큼 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돈을 안 쓰죠. 소비가 위축이 되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생산이 더 늘어날 필요가 없죠. 생산이 늘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취업 인구도 줄어들죠.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는 걸 뭐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중국이 지금 12,800불, 13,000불 정도의 소득인데 그 정도에서는 보통 저축률이 20% 내외라고 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률이 45%, 4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그거를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이걸 기업이 대출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SOC 건설이나. 근데 이거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없이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가 회복기로 들어섰다. 당연히 다른 데보다는 어쨌든 상반기에 5.3%를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숫자 조작이든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해 뭐 0.8%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대한
중국 시장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아주 바닥은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이 원하는 정도의 회복, 중국이 원하는 정도의 경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못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그 정도로 높으면 중국 내부에서 사회적 불만은 크게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네.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보통 이제 시민 사회가 형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언로가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민생형 시위지만 그런 시위가 마지막에는 꼭 정치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잡는 거예요. 원래 중국의 지금 개혁개방기의 최대의 소위 반정부 시위로 알려진 천안문 사태도 당초에는 개혁개방을 어떻게 하자 막 이러다가 공산당 물러가라, 국민당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혈진압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민생형 시위가 정치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다만 그걸 표출을 못하는 거죠.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사회주의성이라든가 뭐 공동부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장저민이나 호진타오 때의 소위 개방을 더 강화하고 더 오픈하는 형태의 이런 경제보다는 당이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 굉장한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강경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민생형 시위에 대해서는 민생형이니까 강경하게 못해도 그게 일단 정치 이데올로기나 체제라 뭐 시진핑 중국의 국가 원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강력하게 이제 제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위가 엄청나게 뭐 갈 것 같다가도 공권력이 투입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 제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정치 발전 차원에서 과연 좋은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서방의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지금 그런 거를 오픈할 때가 아니다. 우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경제 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리스크도 심각했잖아요. 네네. 여전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랭킹 1, 2, 3위 그룹이 거의 이제 도산 상태에 있고 그 헝다가 결국은 이제 홍콩 증시 상장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 흐름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광활한 토지 자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뭐 중국은 이제 이 소유권이 정부에 있잖아요. 이 땅의 사용권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시행사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개발상이 들어와서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걸 다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비용도 좀 충당을 하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을 지었는데 경제 심리가 회복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지금 쓰면 이게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아파트를 안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봉쇄 경제를 했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 걸 생각해서 다 땡겨 쓰는 거 아니에요. 소비라는 거는 미래의 거를 땡겨 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월급 받으면 카드비 다 나가고 사실 한 달 빚져서 다 사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승진을 할 거고 우리 애들이 크면 어디를 보낼 거고 이런 계산이 있어서 조금 힘을 들여서 대출도 받고 그래서 좀 더 넓은 데로 가고 이런 게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발전 모델로 택했던 부동산 개발 방식의 모델이 계속 안 좋은 건데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어야 겨우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채택을 한 거는 그렇게 돈을 집어넣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결이 될 거를 기대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일부는 시장에 맡기는 형태도 따랐던 것 같아요. 시장에 어떻게 맡기냐 하면 내부 일부는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부 부동산 업체들은 사실은 작은 데는 많이 도산했습니다. 큰 데만 한 5, 60개 남기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경기 부양 자금을 푸는데 직접 민간한테 가는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 자금을 주는 거예요. 니네 부동산 회사 망하면 안 돼. 특히 주식시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에서 니네 망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데다가 돈을 풀었단 말이죠. 지금 올해만 해도 한 2,000조 정도 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이 한 680조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돈으로. 2,000조를 푸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국 민간들한테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의 그 어떤 개발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그게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원래 어렵잖아요. 잘 이제 그 두서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그럼 여전히 존재하죠. 예, 여전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 내부 정리가 일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도시 같은 데는 그게 되는데 지방에 많이 지어놓은 원래 예전에도 유령 도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더 폐허가 돼가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도 약간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가요? 당연히요. 엄청 심하죠. 왜냐하면 그 중국 인구가 이제 14억인데 그러면 몇 사람이 지금 경제활동에 참여하느냐,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게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임 노동자들은 우리 옛날에 배운 엥겔계수라는 거 있잖아요. 식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 저 위에 소위 관리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엥겔계수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드는데 나는 원래 200 벌었어. 그러면 150만 벌어도 문제가 없는데 10만 원 받고 9만 원을 밥값으로 냈던 사람은 월급이 8만 원이 되면 10,000원어치를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더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뜬샤오핑도 제일 걱정한 거예요. 중국말로는 양극 분화라고 그러는데 사회가 양극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은 소위 이제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 많이 먹은 사람도 있지만 하층에서도 옛날보다는 좋아졌으니까 잘 온 거예요. 그렇지. 내가 몇 년 전에는 이거 이러지 못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가 생겼어. 이런 어떤 그 발전에 대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봉쇄 경제, 리오프닝을 시도했는데 안 되고 또 미국의 강력한 관세 압박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예전보다 자신의 생활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가고 속된 말로 누가 탁
도화선을 튕겨버리면 이게 이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국이 최근에 딥시크라든지 AI 관련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최첨단 기술 개발이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발전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네. 그 사실은 이제 시진핑의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은 과학 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에는 국제사회에서 물론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미국을 물리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국가 발전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원천 기술이 상당 부분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도 제약당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규제를 받고 제약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고급 과학기술인데 그러다가 이 딥시크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 딥시크가 왜 이렇게 그 세계적 관심을 끌었냐 하면 미국의 챗봇이나 이런 데 만드는 데 10분의 1의 인력과 10분의 1의 원가로 거의 유사한 수준의 AI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보면 이거 다 따라왔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기차 BYD 뭐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 점유율도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요새 뭐 머스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이제 나왔지만 경쟁을 할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양자 컴퓨터 분야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연말 되면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이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되면 설거지까지 가능한 로봇을 만든다. 관절이 자유롭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을 하고 점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AI가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백색 가전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마이크에도 다 들어갑니다. AI가. 근데 이제 중국은 인구를 14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아직도 필요한 나라예요. 고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AI나 이런 게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딜레마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AI가 막 발전하면 5년 있다가 내 일자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건데 발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지금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AI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세 번째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처럼 돼버리잖아요. 우리도 이런 딥시크 같은 것들을 우리 국내 업체들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죠.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0만 명이 제가 중국에 대졸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반이 스템이라고 그러죠.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이공계통 졸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대고 인력이 충분하면 그럼 그 기술은 발전하죠. 그죠? 예,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2025년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하반기 경제도 뭐 커다랗게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11월 12일쯤 어쨌든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그게 시장에 어떤 소위 소식을 주느냐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한데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소위 뭐 이렇게 막장까지 끌고 가는 이런 거는 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큰 틀에서 트럼프 일기 때도 25% 관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를 하니까 바로 뭐가 시작이 됐냐면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됐고 그게 20개월 걸렸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20개월 걸려서 관세 협상을 마련했고 뭐 2,500조어치 뭐 농산물과 에너지를 수입하겠다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관세 협상 제대로 하고 약속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정부는 여전히 통제력이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돈을 갖고 있단 말이죠.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외환보 요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별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면 굉장히 이제 다시 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 경기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가려고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측과 이제 중국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는 측 이 시각이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가운데서 이게 양비론을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은 못하더라도 평타로 가는 길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죠. 막 전기차나 AI 그렇지. 관련돼서는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게 기업한테만 맡겨서는 경쟁력을 얻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국유기업 같은 데는 더 많이 주고 있죠. 이거를 반칙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이제 미국에서는 야 우리는 제 돈 다 주고 하는데 니네는 정부가 돈 줘서 단가 떨어뜨려서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니네 것만 파는 거는 반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제 규모와 이런 그 생산 흐름 이거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막 비아디 같은 경우는 막 재고가 막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막 네. 그런 것도 봤는데 맞습니다. 그게 실제 그러면 어렵나요? 많이 회사가? 그 회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이제 팔기 위해서 덤핑을 하죠. 네. 싸게 팝니다. 100원에 팔던 걸 80원에 팔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기랑 경쟁하는 업체들도 야, 쟤네께 우리보다 좋은데 80원 하면 나도 내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 출혈 경쟁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비아디 같은 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외로 많이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보조금 받아서 한 거니까 또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유럽도 40 몇 % 때리고 막 미국도 55% 때리고 그러니까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팔아야 공장도 돌아가고 생산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거죠. 지금까지 버틴 거는 이제 가성비를 갖고 네.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과 전자제품이잖아요. 이게 내연기관처럼 그런 게 아니고 뭐 기술은 투자하고 계속 생산하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위기를 비아디가 넘겨야 되는데 비아디 말고도 중국에 뭐 지리라든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가 이제 같은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는 살짝 어려운 상태인가요? 보조금이 마중물이 돼서 독자적으로 가면 되는데 뭐 정부가 계속 자동차 산업 살리려고 전기차 산업 살리려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럼 한국 투자자분들이 막 비아디 원래 좋게 보고서는 막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약간 투자 생각을 조금 접는 게 접는 거보다도 그걸 망하게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보고 움직이시면, 왜냐하면 그럼 정부 주도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뭐 예를 들면 투자나 이런 걸 운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첨단 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게 중국 좋죠. 정부가 중시하는 부분. 이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뭔가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방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의 그 중국의 패턴,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투자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트럼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향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4월 초에 이제 미국은 해방이 됐다, 자유의 날이다, 해방의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국과 협상을 했고요.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9일이 시한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은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이제 타결을 하고 있죠. 대개 이제 주요 국가는 15% 정도 관세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뭐 19%, 20% 있고, 이제 트럼프의 눈밖에 나고 약간 말을 안 듣는다. 브라질, 뭐 인도 이런 데는 50%, 55%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는 8월 12일 날 원래 기한이었는데 3개월이 또 연장을 해서 이제 11월까지 이 관세를 끌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과 다 관세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힘을 가지고 중국과 협상을 하거나 뭘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10월 말에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시진핑이 한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 뭐 그 전에도 서로 방문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11월 그때쯤에 뭔가 미중 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중이 뭐 디커플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안 보고 사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관세가 2차 유예가 된 것도 중국이 이제 히토류라는 카드를 꺼냈고, 그게 이제 제 시간에 미국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최첨단 과학기술, 군사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미국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화웨이의 H20이라는 칩을 또 이제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서로 양보를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이서 막 그릇을 깨는 싸움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 관세율도 그래서 상호 간에 조정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환율 문제까지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 뭐 20%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뭐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주요 국가들이 15%로 했으니까 뭐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거를 안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관세를 갖고 싸우는 게 돼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에도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는데, 우리가
타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는 겁쟁이다. 막판에는 뒤로 물러난다. 그냥 물러나는 건 아니죠. 상황을 보고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뭐 미국 소비 시장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일단 트럼프 방식은 기본적으로 강한 압박을 우선 천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관세를 하면 바로 맞불 관세를 내서 145대 125까지 갔었잖아요. 관세율이. 그 20%는 이제 펜타닐 관세였고 그거를 각각 잘라낸 거잖아요. 100% 이상 115%씩 잘라놔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막 둘이서 결정적인 각을 세우는 이런 것들은 양측이 둘 다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밀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계속 관철을 할 거고 중국도 물러서려 하지 않을 거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가 좀 필요하고 또 중국은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둘 중에 어디가 살짝 우위에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그 사실은 엔비디아 칩, 화웨이 H20 이런 것들은 중국도 범용 반도체는 다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히토류라는 특정 광물을 지금 전 세계 매장량의 한 70%, 재련의 한 90%를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거를 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히토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히토류가 엄청난 환경 오염 산업인데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히토류를 그냥 안 파는 건 아니고요.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5일이 걸리는 거죠. 제대로 송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 또 왔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주일 만에 보내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패턴이. 근데 그걸 다 지켜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국은 일본과 2010년도에 센가쿠 열도 조오도라고 띠어위다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 영유권 분쟁 때 이 카드를 쓴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중국이 이기지는 못했어요. 왜 이기지는 못했냐면 많은 중국의 히토류 광산들이 사실은 도산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히토류를 완전히 중국이 국가가 통제하면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놔서 지금은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주 상징적인 게 하나 있죠. 지금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인데, 그래서 비행기 F-47 비행기를 일종의 이제 최첨단 비행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히토류가 440kg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 중국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도 히토류가 있죠. 그러나 재련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맞교환을 한 거죠. 맞교환을 한 거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계속해서 반도체를 제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자체 기술로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적 시각도 있는 거죠. 결국은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는 게 장비는 미국이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 TSMC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만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한국 SK와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메모리 칩을 겹겹이 싼 칩이 있어요. 그게 엔비디아가 설계한 AI를 구현하려면 그 HBM이라는 HBM2, HBM4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삐걱하면은 이 소위 밸류 체인, 공급망 체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공멸하는 겁니다. 둘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그럼 양보하면서 좀 완만한 그렇죠. 상태로 그렇죠. 가겠네요. 네,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중국이 최근 필라2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는 어떤 국제적 역학관계와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필라2라는 거는 이제 국제 조세 원칙이에요. 네. 2021년에 만든 건데 OECD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를 많이 가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러. 그럼 거기다가 해놓고 그런 데는 법인세, 소득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돈 내고 다 하는 데는 15%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OECD 이런 그 소위 국제 조세 원칙을 만들면서 15% 관세는 내자. 그러면 조세 회피처에 가도 A라는 다국적 기업이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어도 얘네가 세금을 안 내면 본국 기업이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135개국이 오케이를 했는데 지금 뭐 열 몇 개국만 사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미국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그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게 뭐 자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86개인가 그런데 대부분이 케이먼 군도, 버진 아일랜드 이런 조세 회피처에 그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벌어서 거기로 빼돌리면 거기는 아무 돈 안 내고 따르게 본국으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라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또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면 우리만 손해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더 많은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는 대로 찾아가는 이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 조세 환경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필라2예요. 필라1은 각국이 매기라는 거예요. 근데 각 국가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특히 요새 디지털 환경은 컴퍼니가 없어도 이걸로 되잖아요. 네. 컴퓨터 가지고 그런 거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대로 가려면 미국, 중국이 다 들어와서 같은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정작 본인들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익도 떨어지게 되고 보조금 주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다른 데로 가서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다 이 미국에 그 상장할 때도 이게 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주저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은 트럼프 2.0의 소위 관세 정책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그 자료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근데 각국이 지금 이런 거를 공동으로 하는 생각보다는 1대1로 미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너무 문제니까 그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예, 우리도 20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 하고 있죠. 우리도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많이 있죠. 한국도. 이거는 뭐 그게 완전히 법을 위반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데다 한 데는 편법으로 세금을 피하지 말고 세금을 내면서 공정 경쟁을 하자라는 게 필라2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가장 큰 제조업 국가 중국, 그다음에 가장 큰 소비 국가 미국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핑계 대면서 중국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가입한 국가들만 손해 아닌가요? 슬슬 피해가면서 하는 거죠, 뭐 서로.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부담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안 내야 되는 세금도 내야 되고, 그게 이제 국제 무역 환경을 더 공평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움직이는 거니까 국제사회가 뜻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균열이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독자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약간 달러 패권 시대의 종말,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달러 패권의 시대고 아무리 뭐 인민폐를 국제화하고 막 그래도 국제 무역 결제 6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다들 미국 국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미국 국채 시장이 안 망하는 시장이잖아요.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이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데가 이제 경제적으로 워낙 거대한 틀이고 이거를 쉽게 부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미국은 사서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은 야적장에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사 쓰는 사람도 손해가 있지만 못 팔면 더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걸 이제 무역 구조를 만들어서 팔으려고 애를 쓸 텐데 이게 혼자 힘으로 미국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파는 국가들이잖아요. 제조업 국가들이. 뭐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앞장서는 겁니다. 나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우리가 그동안 WTO 체제가 해왔던 공평한 국제무역 환경을 나는 지지하고 우리가 이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나의 뒤를 따르라.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1대1로 개별적으로 다 상대해서 관세를 매길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이 개념,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에서도 그걸 얘기하죠. 자유무역을 수호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반미 연합전선을 구축하자라는 우회적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죠. 브릭스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브릭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회원국을 더 받아가지고 이런 데가 이제 연합해서 미국의 소위 시장 패권, 관세 제국주의 이런 걸 막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EU 같은 데도 미국한테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EU하고 일본은 정상회담 통해서 경쟁력 동맹이라는 것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관세 제국주의의 후폭풍 이거를 넘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중국은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많은 국가들이 당신 따라가서 내가 남을 게 뭐가 있지? 왜? 따르는 이유는 저 나라 경제는 안 망할 거다. 우리가 달러를 자꾸 갖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은 안 망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아직은 중국이 세계에 못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는 게 엔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일본은 망하진 않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유로도 그러다가 조금 나빠졌지만 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금 사는 거예요.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중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국제무역 질서가 각자 도생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의미가 맞는 소위 국가들이나 지역 이런 연합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그게 참 어렵죠. 네. 매 정부마다 생기는 일이에요. 그거 뭐 한국이 늘 그랬습니다만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 해결되면 선택을 하면 되죠. 근데 선택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선택을 하지 말고 그래도 힘들더라도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또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 양측이 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동맹 구조잖아요, 한미가. 이걸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과 관계가 강화돼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기본적으로 뭐 교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옆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 그것도 우리 손해잖아요. 중국이 세계적으로 나홀로 성장이라는 걸 계속 했었어요. 전 세계가 어려울 때, 고도 성장을 할 때 한국도 나도 성장을 했어요. 편승해서. 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80%가 중간재였어요. 중국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가 주면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이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건데, 중국이 거대 시장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께 필요한 게 있고 우리도 중국께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게 한 번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뭐 갑자기 우리가 제일 크게 이제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친미는 반중이고 반미는 친중이다, 이런 이분법적. 먹고 사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안에 다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민생과 우리 산업 발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직접적인 거 아니라도 우리가 뭐 어디다 팔았는데 그게 중국 제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수출이 되고 그러면 니네가 공급해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중국이 받는 제재를 똑같이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주로 북한 그 안보리 결의에 서히 그 제재할 때 쓰는 건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피해갈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는 것이,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거는 그냥 놔둬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철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한국 조선업, 미국이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시진핑 방한, 중국이 필요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너무 뭘 만들어서 이렇게 막 조바심을 내지 말고 우리의 스탠스를, 그게 이제 국익 중심 외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모든 대통령이 얘기해요. 모든 지도자가. 근데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게 외교죠. 그게 외교술입니다. 그런 방면에 한국이 계속 시달려 왔고, 마침 몇 가지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도 있고, 그 뭐 우리 방산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을 하면서, 뭐 균형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설득,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준영 교수님과 미중 관계 실질적 이야기까지 아주 현실 깊은 내용 다뤄봤는데요. 교수님, 그럼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글쎄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워낙 매체도 많고 소식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막 일희일비하고 한쪽을 지나치게 막 이렇게 맹신하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꼭 양비론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떤 소식이 올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막 듣는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찾아보시고 이러면, 아니면은 들어도 좀 상반되는 의견 듣고,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 열린 시각, 이런 걸 갖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